우리 증류법이라든지 밀도차 분리에 비해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리의 특징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 간단한데, 용해도차 분리의 특징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계산 문제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용해도차 분리의 특징 먼저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당연히 용해도차를 이용한 거고, 얼마나 녹는 정도는 차이에 따라서 한 거고, 용해도라는 것 자체가, 용해 자체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얼마나 녹느냐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많이 녹느냐, 적게 녹느냐에 따라서 분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용해도 차 분리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름법, 추출법, 재결정법이 있는데요. 거름 같은 건 잘 알죠. 흙탕물처럼 잘 섞이지 않는 거를 뭔가 걸러내는 방법. 그리고 추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뭔가 녹여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분리내서 나오는 방법인데, 대표적인 게 티백 기억하시면 돼요. 티백 같은 거 알지? 녹차 티백 같은 거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뭔가가 녹여서 이렇게 우러나오잖아. 그런 게 추출법이고요. 아니면 커피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커피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원두 커피 같은 거 이렇게 물을 부어서 쭉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녹여서 나오는 추출법인데, 이걸 우리 다루진 않고요. 세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학교에서 다루는 거는 재결정만, 중학교에서 다루는 재결정만 다루고,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온도를 녹인 다음에 식히면 그만큼이 석출되겠죠. 그게 재결정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소금물에서 예를 들면은 물을 날려가지고 이제 천일점을 얻는 방법. 이것도 물이 이제 끓어서 나갔잖아. 그치? 그리고 남은 거를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그러니까 용해도 차이가 되겠죠. 그것도. 네. 그래서 물이 다 날아가고 남은 소금만 얻는 방법. 이것도 이제 재결정법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재결정에 대한 방법만 찾을 거고요. 그래서 1번 재결정을 보시면요, 물질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금물에서 소금을 분리하는 방법,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화살표 보시면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 이제 높은 온도에서 녹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온에서 녹였다가 다시 이제 식히는 거야. 그래서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켜서 이제 물을 날려버리고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다. 말씀드린 소금을 계속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염화나트륨과 붕산 혼합물 분리 보시면요, 염화나트륨은 그래프 자체가 되게 평평하잖아요. 그리고 붕산 같은 경우는요, 이제 기울기가 되게 커. 그래서 용해도차 분리 특징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용하는 거는 온도에 따라서, 이게 온도잖아요. 온도가 고온이고 이게 용해도인데요. 용해도차 분리를 통해서 재결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평평한 애를 찾는 게 아니라 항상 기울기가 급한 거 있죠. 온도가 커짐에 따라서 용해도가 큰 애를 분리할 때 쓰는 방법이 보통 재결정법이에요. 그래서 염화나트륨하고 이제 붕산이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붕산을 가지고 용해도 차를 이용해가지고 재결정을 할 수 있다, 석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염화나트륨 20g과 붕산 20g이 섞인 혼합물을 80도씨 물 100g에 모두 녹였대요. 그리고 20도씨를 냉각해서 거름장치로 거른다 돼 있는데요. 붕산 15g이 거름종이 위에 남는다 돼 있는데 왜냐? 자, 20도씨에서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35.9예요. 그리고 20도씨에서는 35.9, 그리고 염화나트륨 20g이 모두 녹아 있겠죠. 35.9g이 녹는데 20g은 당연히 녹아 있는 거잖아, 그지? 35.9까지 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녹아 있는 거예요. 20도씨에서는 여전히 물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붕산 같은 경우는 20도씨에서는 붕산의 용해도가 5고요. 원래는 아까 전에 80도씨 같은 경우는 붕산이 5 정도? 20g? 붕산이 원래 80도씩에서는 25g, 한 3, 4g까지 녹는데 지금 20g이니까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0g에서 20도씨, 그러니까 80도씨, 20도씨로 낮췄잖아요. 붕산을 보면요, 80도씨에서 20도씨로 이렇게 낮춘 거잖아. 이렇게 온도를 낮췄어요. 그만큼이 이제 원래 얘가 녹아있는 게 한 25g까지 녹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녹인 건 20g인 거잖아요. 그래서 20g에서 얘가 여기까지 20도씨에서 용해도가 5도 5g이? 네, 5g이잖아요. 20도씨로 낮췄더니 20g에서 5g밖에 안 녹아. 근데 우리 20g 녹인 거잖아. 그러니까 20g에서 5g만 녹아 있는 거고, 나머지 15g은 빠져나오겠죠. 이게 이제 고체가 석출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결정법이에요. 그래서 온도를 높은 온도에 녹인 다음에 다시 낮춰서
그만큼을 석출시키는 이게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용해도차 분리의 특징은 이렇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프를 보고 요만큼 얼마나 찾아내느냐 계산하는 게 좀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그거를 뒤에 가면 문제가 있겠죠. 일단은 2번 문제 볼게요. 재결정을 이용한 혼합물 분리의 예를 보시면요. 뭐 순수한 질산칼륨의 분리라든지 염화나트륨과 분산 혼합물의 분리라든지 뭐 천일염에서 물을 증발시키고 남은 정제 소금을 얻든지 뭐 합성 약품을 정제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1, 2번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자, 물질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를 이용하여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이제 재결정법이라고 하고요. 용해도차를 이용한다. 2번 염화나트륨 1g과 붕산 15g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뜨거운 물에 모두 녹였어요. 20도씨로 냉각하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가 큰 물질인 붕산이 결정으로 석출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용해도차 분리의 특징은 뭐 이제 용해도차의 온도에 따라서 크지 않은 것보다는 용해도 차이가 큰 거 있죠. 얘를 보고 얼마만큼을 찾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 가서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은 왼쪽에 크로마토그라피를 볼게요. 크로마토그라피는 뭐 초등학교 때 실험을 해봤을 수도 있고, 근데 분필이나 이런 종이 같은 데다가 수성 사인펜으로 딱 찍어가지고 물에다가 물이 따라 올라가면서 수성 사인펜에 뭐가 이제 녹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 같은 걸 하잖아요. 보통 이제 종이에다가 크로마토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물에 담궜어. 이 아래쪽에 담궜겠지. 이렇게 담궜어요. 그럼 물이 타고 올라가면서 얘를 녹이겠죠. 수성 사인펜이라면 수성이라는 게 물에 녹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녹아서 이렇게 전개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색으로 분리가 될 거 아니야. 요거를 우리가 크로마토그라피라고 하고요. 그래서 용매에 녹는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전개되는 거. 그래서 그 어떤 물질 안에 어떤 물질들이 섞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크로마토그라피예요. 그래서 혼합물에서 여러 가지 성분 물질들이 이제 녹아가지고 녹는 용매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성 사인펜이다. 그러면은 물에 녹는 거니까 물에다가 이제 물을 용매로 해서 전개를 시켜야 되겠고요. 물에 녹지 않는 뭐 유성 사인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름 같은 성분에다가 녹여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딱 정확하게 녹을 수 있는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고요. 잘 안 녹는 애들은 이제 덜 전개가 될 거고, 잘 녹아서 물과 함께 같이 끌려가는 애들은 멀리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성분들이 물과 친한지를 확인할 때 쓰는 게 이제 크로마토그라피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는 건데 뭐 병원 같은 데서 주로 이제 많이 쓰게 되고요. 어떻게 생각했는지 도핑 테스트 있죠? 도핑 테스트 오줌 넣어가지고 확인하는 거 있지. 아니면 우리 병원에서 오줌을 통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이 사람이 뭐 병에 걸렸는지 어떤 성분들이 잘 나오는지 확인할 때 오줌을 가지고 이제 실험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할 때 크로마토그래피를 써요. 어쨌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사인펜으로 이렇게 점 하나 딱 찍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 그래서 매우 적은 양으로 혼합물을 분리할 때도 쓸 수 있고요. 성분의 성질이 비슷해요. 예를 들면은 물에 녹는다, 아니면은 기름에 녹는다. 일정한 성질이 비슷할 때 쓰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빠르고 간단하게 바로 이제 물이 전개함에 따라서 이렇게 물질이 분리되는 거니까 굉장히 빨리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빠르고 간단하고 여러 종류의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을 때 필요한 방법이에요. 걸리는 시간이 짧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한다. 거기다 밑줄해 주시고요.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이제 전개라고 하는데 혹은 전개율이라고 하는데요. 전개되는 정도에 따라서 분리하는 방법이다. 1번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분리되는 성분 물질의 수 또는 이동 거리가 달라진다. 그리고 두 번째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물질일수록 가장 멀리 이동한다.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세요.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거는 가장 잘 녹는다는 소리이기도 해요. 그림을 보면요,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에서 거름 종이에다가 혼합물을 딱 점을 하나 찍어서 뭐 용매에다가 담궈놨어요. 그러면은 용매를 따라서 그 거름 종이가 종이니까 젖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이 점 찍은 거를 녹이겠지. 녹여서 물과 함께 같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매가 혼합물의 성분 물질을 녹이면서 위로 이제 끌고 올라가겠죠.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고요. 오른쪽에 각 성분 물질로 분리되는데 A하고 B로 분리가 돼 있죠. 이렇게 물에 따라서 녹아가지고 전개를 했는데 A하고 B가 있잖아요. B하고 A를 비교했을 때 B가 A보다 이동 속도가 빠른 거고요. 이동 속도가 더 빠르고 A보다 B가 물에 더 많이 녹는다. 혹은 요거를 우리는 이제 친수성이라고 하거든요. 물과 친한 정도. 친수성이 더 크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이동 속도는 A보다 B가 더 크고 성분 물질은 최소 두 가지. 예를 들면 여기 C까지 있다. 그러면은 A보다는 B보다는 C가 더 이동 속도가 더 큰 거고 이 성분 물질은 A, B, C 세 개로 분리될 수 있다. 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성분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성분 물질은 물과 얼마나 더 친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더 잘 녹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또 나중에 잘라가지고 또 뭐 분석을 하면 이 물질이 뭔지도 이제 나중에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핑 테스트가 대표적인데 오른쪽에 보면 2번에 도핑 테스트 돼 있는데 도핑 테스트 운동선수들 할 때 쓰는 거잖아요. 약이라든지 뭐 어떤 성분들을 먹었을 때 얘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들의 이제 소변이나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소변 같은 거 여기서 찍어서 하는 거겠지, 그지? 아니면 혈액 같은 거 뽑아가지고 여기다 찍어서 할 수 있겠죠. 그럼 물에 녹아가지고 전기가 돼서 이 전기 물질들 하나씩 잘라가지고 과학자들이 아니면 뭐 병원에서 이거를 분석하는 거. 그러면은 어떤 약품 성분이 검출이 됐다. 그러면 얘는 도핑 테스트에서 탈락한 거지, 그지? 그런 식으로. 소변이나 혈액을 채취해서 금지 약물을 복용했는지 크로마토그래피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림 아래쪽에 보면요, 물질 A, B, C, D 이 5가지에서 크로마토그래피의 결과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A는 물질을 전개를 시켰더니 색깔 하나만 나왔죠. 예를 들면은 이게 뭐 노란색, 주황색 하나만 나왔다고 치자.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3하고 4 사이에 2개가 나왔어요. 그죠? 주황색, 빨간색. C 같은 경우는 빨간색 하나만 나왔단 말이야. D는 보라색하고 빨간색이 나왔어. 2개가 있고요. E는 보라색 1개만 있어. 그러면은 A하고 C, E는 순수한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지? 네. 하나의 물질로만 분리가 됩니다. 근데 B하고 D 같은 경우는 2가지 물질로 분리된 거 보니까 혼합물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B 같은 경우는 A하고 C가 섞여 있구나.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C하고 E가 섞여 있구나 까지도 알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A, C, E가 어떤 물질인지를 알면은 혼합물에서 얘가 뭐가 섞여 있는 물질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용해도 차이, 크로마토그래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해도 차이가 되겠지, 그치?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을 사용했다, 용매로 물을 사용했다. 물에 얼마나 녹는지를 본 거잖아, 맞죠? 오른쪽에 보시면요, A, C는 순물질로 예상되고 BD는 혼합물이다. 그리고 B는 A와 C를 포함하고 D는 C와 E를 포함하니까 혼합물이고요. 그리고 올라간 높이가 같으면 같은 성분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고, 밑에 보시면 높이 올라갈수록 이동 속도가 빠르고 그만큼 예를 들면 용매에 잘 녹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번에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에다가 이제 별표 쳐놓고요. 특징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 말씀드렸지만 매우 작은 양의 혼합물로도 분리할 수 있고요. 분리 방법이 간단하고 시간이 매우 빠르다 그랬죠. 걸리는 시간이 짧고 성질이 비슷하거나, 이 말은 물에 잘 녹는다 안 녹는다 이거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전개시켜서 딱 비교할 수 있죠. 그렇죠? 시간만 딱 어느 정도 주어지면은 분리해 볼 수 있다. 크로마토그래피의 이용을 보시면요, 사인펜 잉크를 우리가 찍어서, 그다음에 운동선수의 도핑 테스트, 단백질 성분이 어떤 것들인지, 단백질도 물에 녹으니까 이제 용매로 물을 쓰면 되겠죠. 식품성 농약이나 중금속 성분을 검출할 때도. 잎의 색소 분리인데요. 잎에도 색소가 우리가 아직 안 배우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로틴이라든지 영양소 A, B,
라든지 뭐 루테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옥산틴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엽록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엽록소는 우리 보통 하나만 배우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물에 녹여가지고 분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액이라든지 소변에 같은 이제 도핑 테스트 할 때도 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우리 3번, 4번, 5번을 같이 볼게요. 3번 시금치 잎의 색소를 이루는 성분 물질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최소 몇 가지인가 돼 있는데 점을 찍었어, 색소를 찍었어, 그리고 톨루에다가 녹였어요. 톨루에는 아직 안 배웠는데요. 약간 뭐 알코올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다른 거다. A, B, C, D 네 가지로 구분되죠. 그리고 시금치 잎의 색소를 이루는 성분 물질 중에서 톨루엔에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위쪽에 있는 게 가장 빠른 거다. 그래서 D가 되겠죠.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가장 멀리 달린 거니까, 그지? 그래서 가장 빨리 가는 게 멀리 가는 거잖아요. 4번 성분 물질의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다 되는데 용해도차를 이용한 거니까 X가 되겠고, 분리 방법이 복잡하고 분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X가 되고, 간단하고 짧게 걸린다고 그랬죠. 소납물의 양이 매우 적어도 분리할 수 있고요. 적은 양으로도. 4번 성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5번은 크로마토그래피가 되겠고요. 자, 92페이지 같은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보면은 표에 있는 것들 이제 어떻게 석출되고 얼마나 석출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요. 실험을 먼저 보시면 4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 30g과 황산굴이 1g이 섞여 있고요. 황산물을 얼음물을 넣은 수조에 이제 식혔다는 거잖아요. 40도씨에서 얼음물을 이제 식힌 거예요. 그래서 0도씨까지 냉각시켰어요. 그러면 흰색 결정이 석출되더래. 요거는 이제 질산칼륨인 건데 요건 밑에서 보고요. 과정 2에서 냉각한 용액을 거름 장치로 걸러서 석출된 물질을 분리한다. 깔때기에다가 걸으면 이제 가루 같은 경우는 위에는 석출된 거는 남아 있겠죠, 그지? 해석을 보시면 질산칼륨과 황산구리 용해도 곡선을 이용해서 결정을 석출되는 물질을 확인한다 되는데, 용해도차 분리를 이용한 재결정법은요 항상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급한 애를 찾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질산칼륨이 황산구리보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커지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40도씨일 때 질산칼륨은 62.9g까지 녹일 수 있는 거고 황산구리는 28.5g까지만 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질산칼륨이 30g밖에 없었잖아, 그지? 그럼 30g이 이미 다 녹아 있었어요. 62.9g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0도씨까지 낮췄어. 그럼 질산칼륨은 14.2가 되겠고 황산구리는 13.6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질산칼륨은 원래 30g을 넣었으니까 30g이 14.2g만 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30에서 14.2를 빼면 되겠죠, 그죠? 여기 13.6이네. 질산칼륨은 13.6이고 황산구리가 14.2구나. 그러면 질산칼륨은 30에서 13.6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16.4가 석출된다,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고요. 황산구리는 어차피 1만 도가 있었으니까 석출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질산칼륨을 가지고 결정으로 석출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정리 보시면요, 고체 혼합물을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추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이 결정으로 석출되어 분리된다. 밑에 1번 볼게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다. 맞고요. 4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이 최대, 그래프를 보면 돼요. 62.9g까지 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62.9 맞아요. 그래서 이 파트는 그래프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 3번 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 13g이 녹아있는 용액은 포화용액이라는데요. 0도씨 물 100g은요 13.6g까지 녹을 수 있으니까 아직 13이니까 더 녹을 수 있겠지. 0.6만큼. 그래서 아직은 불포화라고 할 수 있고요. X 질산칼륨은 황산구리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다. X 거름종이 위에는 결정으로 석출된 고체가 남겠죠. 이와 같은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하고요. 2번 한번 풀어볼래요? 이 그래프는 항상 말씀드린 염화나트륨 붕산을 비교했을 때 이런 문제들은 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큰 거 찾는 거예요. 붕산이 될 거고, 붕산이 몇 g이 석출될까?
네, 붕산은 원래 80도씨에서 아까도 뭐 봤었지만 약간 뭐 한 25도 정도씩 예를 들면 25, 24 정도까지 녹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6g만 녹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6g 이미 다 녹아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얘를 식혔어. 20도씨까지 식혔어요. 근데 20도씨에서는 5g만 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6에서 5를 뺀 11g이 석출된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푼다면 80도씨에 원래는 얘가 24g까지 녹아야 되는데 16g은 녹아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녹아있는 거잖아. 근데 20도씨로 낮추면 이렇게 바꿔 낮췄어요. 그럼 얘가 5g까지 녹을 수 있는 거니까 16에서 5를 뺀 나머지 11g이 석출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연습 문제 좀 많이 풀어보시고 나중에 뒤에 보면요. 94페이지, 95페이지 이런 것들 한번 잘 풀어보시고 사인펜 잉크의 93페이지는 사인펜 잉크의 색소 분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96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집에서 알겠죠? (106페이지) 수권 넘어갈 건데요. 여기 조금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양이 조금 진도를 나가야 돼서. 수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서 물이 분포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구계에서 지구라는 시스템에서 5가지 권역이 있었어요. 수권, 기권, 외권, 생물권, 지권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2학년 때는 수권을 배우고요. 3학년 때 가면 이제 기권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잖아요. 1학년 때는 지권을 배웠었고, 그죠? 생물권은 중간중간에 배우고 있고, 외권도 우리가 태양계에서 배웠었고, 3학년 때 또 이제 우주를 할 때 또 배워요. 어쨌건 이제 수권을 지금 할 건데요. 수권은 물이 분포하는 영역이고 지구에서 대체로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이 바다다. 이걸 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수권의 분포를 보시면요. 수권은 지구에 분포하는 물을 말하는 거고요. 물의 영역. 그래서 지구 표면의 약 70%가 물로 덮여 있다. 70%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주로 이제 대부분 바다가 될 거예요. 밑에 2번 보시면 수권의 분포도 있는데요. 수권은 크게 해수와 담수로 구분한다 되어 있는데 해수가 바다물이 되겠고요. 담수는 짜지 않은 물을 말해요. 그래서 민물 있죠. 우리가 짜지 않은 물은 뭐 강물,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물을 생각하겠지만 강물, 지하수, 호수물 이런 것들에 해당되고 빙하도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밑에 수권의 분포를 보시면요. 해수가 원그래프를 보세요. 해수가 97%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뭐 2점 몇 프로를 가지고 담수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담수의 대부분은 또 빙하예요. 알겠죠? 그래서 해수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빙하다. 여기 잘 기억해 주시고요. 해수가 97%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이제 빙하 1.7% 정도 되고, 그 다음이 지하수, 그 다음이 이제 강하고 호수. 근데 우리가 쓰는 물은 강과 호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적은 양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0.76, 0.01인데 요거 기억해 주세요. 두 개 합쳐서 꼭 기억해 줄게요. 지하수 0.76, 그 다음에 강호수 0.01 합쳐서 0.77이잖아. 요거 기억해 주시고, 아까 전에 물이 지구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숫자 잘 기억해 주시고, 지하수 0.76, 강호수 0.01 합쳐서 0.77. 요거 뒤에 가면은 바로 뒤에 가면은 이제 수자원을 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가 이제 물 숫자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때 꼭 기억하세요. 해수는 97%, 빙하가 1.76%, 그 다음에 지하수 0.76%, 호수 하천수 0.01, 굉장히 적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빙하 같은 경우는요, 하나만 더 기억해 주시면, 빙하는 여기 지하수, 강호수, 해수는 다 액체 상태잖아. 빙하는 고체 상태인 거 잘 알 거예요, 그죠? 얼음이 얼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문에 문제 같은 거 풀 때 물은 항상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럼 틀린 거야, 당연히. 그지? 빙하는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고체, 빙하가 분포하는 지역은 극지방이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뭐 북유럽 같은 데 있죠? 고위도 지역에 높은 산이 있는 곳에서 존재한다. 그죠? 그리고 빙하는 높은 곳에는 존재하지만 이게 얘가 중력 때문에 계속해서 무거우니까 이제
조금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기억해 주시고 하루에 보통 몇 cm씩 내려온대요.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밑에 2번 수건을 구성하는 물의 특징 보면요. 해수, 수건을 구성하는 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짠맛이 난다. 그 짠맛의 대부분은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 염화나트륨이에요. NaCl, 염화나트륨이고요. 염화나트륨 말고도 뭐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등등 많지만 대부분은 염화나트륨이 차지한다. 담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수의 정의는 짜지 않은 물이에요. 그래서 육지의 물을 말하는 거고요. 짠맛이 나지 않는다. 빙하, 고체 상태 물 거기다가 밑줄에 놓고요. 뭐 고산지대라든지 극지방, 뭐 남극이라든지 알래스카라든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안데스 산맥이라든지 알프 산맥 이런 데들 있죠.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요. 담수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빙하다. 그리고 고체 상태다. 기억해 주시고 지하수는 당연히 이제 우리 땅 밑을 흐르는 물이에요. 땅속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고요. 매우 천천히 흐르는 물이다. 자, 호수 하천수는 지표로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로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하고 우리가 수자원으로 이용하는 물은 이 적은 양인 호수와 하천수예요. 알겠죠? 밑에 이제 수자원을 보시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원으로 활용하는 물을 말하는 거고요. 수건 중에 우리가 지하수 일부, 그 다음에 호수, 하천수의 대부분을 우리가 수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화살표 쪽에 수건 전체의 약 0.77%를 사용한다. 여기다가 밑줄에 놓으세요. 0.77%. 그리고 해수는 짠맛이 나고요. 우리 짠맛을 없애는 기술이 있긴 한데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기술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실용성은 없고요. 뭐 그냥 아프리카라든지 빈국에서 도움을 줄 때 조금 이제 대기업들이 쓰고 있는 거죠. 빙하는 얼어 있어서 바로 활용하기 어렵다 돼 있고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 있는 높거나 아니면 고위더 지역에 있기 때문에 빙하 자체를 채굴해서 뭔가를 물로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돈도 많이 들고 경제성이 없어요. 이번에 수자원의 용도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돼 있는데요. 생활용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마실 때, 요리할 때, 씻을 때, 빨래, 청소 같은 도시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농업용수는 농사 지을 때 쓰는 것들이에요. 농사 지을 때, 뭐 가축 기를 때 같은 식량 생산에 필수적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딱 얼핏 생각하기에 생활용수가 가장 많이 쓸 것 같잖아. 근데 아니에요.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용수가 가장 커요. 가장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농업용수가 가장 많이 쓰인다.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3번 보시면요. 중간에 우리나라 수자원 활용 현황도 있는데요. 농업용수가 41%로 가장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농업용수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가장 많은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나 뭐 하천유지용수 절대 아니고요. 농업용수가 지금도 우리 21세기인 지금도 가장 많아요. 알겠죠? 농업용수 41%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이제 유지용수인데요. 유지용수는 유지용수 옆에 하천이라고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물을 하천 유지용수예요. 유지용수. 그래서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이고요. 뭐 댐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천이 말라 있을 때 우리가 물을 계속해서 흘러 보내야 되잖아요. 인공적으로 흘려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광화문에 있는 청계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도 하천 유지용수에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뭐 일산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 있죠. 거기다 물을 채워 넣잖아. 일부러 채워 놓는 거잖아. 그런 것도 다 유지용수에 들어가요. 자연적인 것도 당연히 포함이지만 인공적인 것도 포함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하천을 수질을 하는데 개선하는 데 쓰기도 하고요. 뭐 가뭄 때 하천을 유지하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쓰는 양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이 그래서 가장 많은 건 농업용수, 그 다음에 하천 유지용수, 그 다음이 이제 생활용수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이 이제 공업용수고요. 공장에서 쓰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산업활동에 쓰는 물이고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씻을 때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같은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은 원자력 고급 기술로 그래서 첨단 기술로 갈수록 물이 많이 필요해져.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점 뭐 공업용수의 비중이 조금 더 많이 더 지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가 산업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잘 기억해 주세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가 있는데 농업용수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 아직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3번의 수자원의 가치는 뭐 우리가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럼 쭉 한번 볼게요.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물 사용량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은 매우 적다. 왜? 물이 쓸 수 있는 양이 강호수가 0.01%밖에 안 되고
그나마 지하수를 개발해도 0.76 합쳐서 0.77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수랑 빙하는 우리가 못 쓴다 그냥 가정하고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알겠죠? 0.77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수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하수의 활용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게 이제 목적인 거고요. 하지만 지하수를 너무 끌어다 쓰면은 지하 공간이 황폐화되면서 이제 구멍이 나서 싱크홀 같은 거 많이 생기잖아요. 구멍이 나서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지하수의 가치를 보시면요. 지하수는 호수와 천수에 비해서 담수 중에 두 번째로 양이 많고요. 빗물이 지친 빈틈으로 스며들어 채워지므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수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요. 그렇죠? 가뭄이 발생하거나 물 소비량이 증가로 물이 부족할 때 호수와 천수를 대체해서 지하수를 활용한다. 그래서 간단한 정수 과정만 거치면 우리가 이제 바로 사용 가능하겠죠. 자, 수자원의 관리를 보시면요, 당연한 것들이에요. 댐 건설하고 지하수를 개발하고 해수 담수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래, 물의 오염을 방지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셔야겠고, 물을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겠죠. 이 밖에도 뭐 폐수 처리 시설, 뭐 정수 처리 시설, 하수 시설, 아니면 빗물 저장 시설 같은 것들도 모아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오른쪽에 우리 1, 2, 3, 4, 5번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1번 기억은 해수가 되겠고, 그 다음 빙하, 지하수, 호수와 천수가 되겠고요. 육지에 있는 물은 대부분 짠맛이 나지 않는 담수라고 하고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빙하는 눈이 쌓인 고체 상태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지하수가 되겠죠. 3번 우리가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지하수와 호수와 천수. 3번, 4번 되겠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4번 공업용수는 제품을 만들거나 기계 냉각수 디귿이고요. 농업용수는 니은 되겠고요. 생활용수는 기역 되겠고, 유지용수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리을 되겠죠. 1번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로 수자원의 이용량이 증가한다. 5가 되겠고요. 2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은 매우 적고 한정적이죠. 맞아요. 3번 우리나라의 수자원은 생활용수가 아니라 농업용수가 가장 많다고 그랬죠. X. 빙하가 녹음물이나 짠맛을 제거한 해수를 일상생활에 이용하기도 한다. 맞아요. 가뭄 등 강이나 호수의 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하수를 활용한다. 맞고요. 6번 지하수는 한 번 사용하면 채워지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없겠죠. X. 없다가 아니라 활용할 수, 지하수는 한 번 사용하면 채워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비가 오니까 계속 채워지긴 해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어쨌건 X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